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남용 전문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백수입니다. 네. 오늘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방금 전에 담배를 피고 온 레젠입니다. 시즌2 14번째 이야기 3부 금연 및 의약품 오남용. 지난번에 술, 담배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술 얘기를 너무 심취해서 저희가 막 나누다 보니까 저 배경음악 꼭 드렁큰 타이거의 굿라이프로 꼭 깔아주셔야겠습니다. 이 담배 얘기를 짧게 담배 얘기를 짧게 하고 다음 얘기를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배는 뭐 엄청난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니코틴. 대략 4,000가지 정도의 물질이 들어있다고. 근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타르랑 일산화탄소랑 니코틴. 근데 사실 우리가 정신과에서 다루는 건 니코틴이 문제인데 그렇죠. 정신과가 아닌 다른 모든 과에서는 타르랑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담배는 독극물 종합 선물 세트다. 아니 사실은 니코틴만 아니면 타르랑 일산화탄소를 계속 먹을 일이 없잖아. 그렇죠. 중독의 키가 니코틴이기 때문에 니코틴을 다루는 거고, 사실은 니코틴이 어떤 신체적인 질병의 뭔가 원인이 되거나 하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암과 관련된 건 거의 다 이제 타르와 관련된 얘기. 담배 타르를 빼면 안 돼요? 그게 전자담배. 그게 전자담배잖아요. 몰랐어요. 그 니코틴 대체요법이라고 하는 게 중독 그 의존성은 니코틴 때문에 생기는데 문제 일으키는 거는 다른 놈들이니까 니코틴만 보충해 주자는 개념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니코틴을 대체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 주는 게 과연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행동이나 행위 자체의 중독인 그 경우가 빨아 당기는 거에. 네. 그렇지. 되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 왜냐면은 그냥 아까 그 처음에 황 약사가 얘기했던 프로이드의 뭐 어쩌고저쩌고도 있지만 구강기. 그 연기를 훅 뽑는 것 자체가 내면의 스트레스를 맞아요. 시각화해서 바깥으로 내뱉는다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굉장히 좀 중독적이다 제 이런 친구가 얘기도 있고. 한숨 쉬고 싶다고 담배를 배웠어요. 이거 근데 전자담배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전자담배 품종 기계를 고를 때 타격감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타격감? 그러니까 연기를 확 빨아당길 때 목에 걸리는 때리는 느낌이 전자담배가 그게 좀 제품마다 틀린데 담배 그걸 완벽하게 모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피는 이유가 니코틴을 담배 행위에 빨아 당기고 그런 행위에 맞춰서 니코틴만 넣겠다는 일종의 니코틴 흡입기인데 왜 천식 환자들 흡입기 쓰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배 완벽한 대체품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정 선생이 말한 그 어떤 연기를 빨아 당기고 뿜어내는 그렇지. 그 행위를 완벽하게 구현을 못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요즘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줄이라고 미국에서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요즘 제일 히트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 타격감을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냈다고 해서 좀 특수하게 액상 대신에 좀 다른 걸 써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게 좀 인기예요. 근데 그냥 종이로 많은 담배에 타르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타르가 문제라면? 타르라는 게 이제 그을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 불을 붙이면 예, 생기는 그래서 거예요? 사실 대마를 펴도 타르는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담배가 하루 한 갑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하루 한 갑. 그러면 그게 이제 20개 피가 들어있는데 20개 피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16시간 동안 네. 1시간에 한 번 이상 하는 행위가 아 되는데 그러네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 쉬는 거 빼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습관 같은 거다. 오. 이게 담배가 의존성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전에 정 선생님이 말했지만 작용 시간이 되게 짧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렇지. 스타일의 약이거든요. 음. 이게 실제로 담배를 하나 피고 나면은 한두 시간, 1시간 정도만 있으면 다시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피쯤 피게 되겠죠. 그 그렇지. 니코틴 양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 2가지씩 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한 거다. 담배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번이라는 행위를 담배 말고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손백수가 술 마시는 거? 아니. 아, 화장실도 20번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한 습관이 참 없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금연 중인 분들한테 이게 타르와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등등등의 4천여 가지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알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봐라. 그럼 과연 너가 하루에 20알씩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섬뜩? 잠깐 섬찟하고서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겠죠. 아이, 금연 치료 중인 사람들이라니까.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 챔픽스 먹으면서 담배 피고 그랬던 사람이라. 챔픽스 먹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 무지 많아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네. 근데 니코틴 자체가 뭐 의존성이랑 금단 증상의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니코틴 인토지케이션이 생기려면은 빨아 당겨서는 효과가 없고 저 예전에 초창기 방송 때 왜 쥐 여러 마리 많이 때려잡은 게 아니라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해고하셨다고. 이제 경추 탈구를 시키는 것도 힘들어져가지고 저 그 증류 이거 돌려서 니코틴 농축액을 만들어서 요걸 주사하니까 잘 죽더라고요. 그 니코틴의 독성은 주사를 하면은 직방이다. 추리 소설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바늘 같은데 발라서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 정도로 그 정도만 하는. 들어가도 예, 고농축액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담배는 니코틴보다 다른 게 더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니코틴이니까 치료의 초점도 니코틴에 있는 거죠. 니코틴을 끊어야 다른 것도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 니코틴의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대마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그쵸. 해서 대마보다 한 수 위죠.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사실 헤로인보다도 의존성만 위라는 봤을 때는. 그런 술은 그거보다 더 위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독성 담배나 술 중에 어느 게 더 끊길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리박해졌어 지금.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가 훈련소 갔을 때 봤어요. 저는 훈련소 내내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거든요. 못 마신 거잖아요. 별로 못 마신 거잖아요. 별로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못 솔직히. 마신 거지. 에이, 근데 흡연하는 친구들은 그 조교들이 피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밟은 거를 몰래 주워가지고 밤에 조교들이 술을 마시다가 남은 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안 먹습니다. 저는. 에이. 저는 한 달도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담배는 근데 흡연은 아닌 것 같아. 그 담배는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이제 연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술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 차이죠. 스타일의 차이예요. 중독성이 전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인지행동 치료가 잘못됐어. 나중에 따로 1대1로 얘기해야 따로 될것 1대1 같아요. 세뇌를 하는 걸로. 그래서 담배를 피면 효과라는 게 일단 주의력이 증가하고 학습 능력이 좀 올라가고 좀 우울한 기분이 떨어지는 그런 스티뮬런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자극적인 그런 효과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약이라서 내성이 금방 생기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담배를 갈망하는 그런 현상이 매우 쉽게 나타나는 물질이죠. 이게 마약류로 분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마보다도 오히려. 나는 언젠가는 좀 왠지 지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근데 담배로 걷어들이는 세금 세금이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서 세금 때문에 힘들 거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금주법의 실패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카포네 얘기까지 해야 되죠. 대부 뭐 이런 거. 네. 근데 금단 증상이 아까 말했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도 바로 이제 그 줄담배를 피는 이유가 그거고 짧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고 우리 왜 새해가 되면은 올해 결심 담배 금연 딱 적어놓고 3일 후부터 피잖아요. 1월까지 버티지 않나? 아니요 이게 실제로 못 버텨. 못 버티는 이유가
그 갈망 현상이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예. 최고조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작심삼일이에요. 48시간을 버티고 3일째 무너지는 거죠. 정말 많아, 정말 많아. 금연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금연 몇 번 해봤냐, 언제 주로 금연을 해봤냐, 며칠까지 해봤냐, 요거 제일 많아. 새해 3일. 이게 약동학적으로 입증이 된 현상이다. 그래서 금단 증상, 그러니까 못 펴서 생기는 이제 갈망이나 불안감이나 집중력 저하, 뭐 짜증 내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체중 증가하는 거, 이런 게 몇 달씩도 금단 증상이 지속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평균 한 달이고 한 달에서 좀 더 생기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끊기가 힘들다. 그죠.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하다고. 근데 뭐 일단 오래 한다고 이게 술처럼 정신장애가 심각하고 이런 건 또 없거든요. 암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담배는 그냥 암이 걸리는 게 문제지.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코스가요. 담배를 보통 우리가 연기를 흡입을 해서 네. 그 흡입된 연기가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그러니까 폐에 쫙 들어가니까 그쵸. 온몸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이 온몸을 돌고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루트의 암을 다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구강암부터 입담배는요? 시작해서 구강암이 구강암부터 시작을 해서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폐암, 그다음에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몸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모든 기관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니코틴, 그러니까 담배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정신장애를 안 일으킨다고 했지 신체 장애를 안 일으킨다고는 안 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입에 물고 빠는 행위 자체, 네.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전자담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흡연이라는 행위에 중독되는 게 이게 꼭 니코틴 때문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매일 피우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니코틴을 이제 약 같은 걸로 뭐 주로 이제 니코틴 패치나 껌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중독이나 의존성이 잘 안 나타나요. 담배를 피는 사람에 비해서. 근데 어쨌건 니코틴은 동량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니코틴 이외에 다른 게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역시 행동 그 행위에 있다. 그 저 영드 셜록에 보면은 그 니코틴 패치 몇 개씩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진단, 담배 중독 진단이 뭐 있나? 그냥 피우면 중독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면세 이런 걸로 하지. 아니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끊고 싶은데 못 끊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술 진단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독되는 거는 사실 문제라기보다 이제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지랄맞은가 이거를 이제 좀 더 포커스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담배를 끊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담배를 끊은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시도하다 실패한 적.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느냐인데, 담배를 끊는 것은 그 경험이 많을수록 실패 확률이 점점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고 그렇겠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기인데 네. 왜 끊으려고 하냐 다 물어봐요. 그래갖고 보통 새해가 돼서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매년 오기 때문에 그다지 큰 동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하면 다음 정말 금연하고 싶을 때 성공을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말 강력한 동기가 있는 분들이 잘 성공을 한다는 거. 주로 어떤 동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여자친구가 담배를 맞아. 끊지 않으면 결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맞아. 하더라. 아주 강력한 동기죠. 제일 강력한 동기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예요. 그거를 포함하여서 주변에 누군가가 폐암에 걸렸을 때. 제가 들은 최근에 금연 사례는 그거였어요. 딸이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의사가 아빠한테 담배 냄새를 맡은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끊으셨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딸이 아빠가 담배를 펴서 냄새가 나서 뽀뽀를 해주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도. 이것 때문에 끊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되게 강력한가 봐, 남자분들에게 딸이. 근데 난 왜 폐암 수술하고 나온 의사가 담배 피는 걸 몇 번을 봤는데 저도 같이 몇 번 해봤지만 동기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 개인적으로 다 내 지인은 개인차가 있는 아니니까. 걸로. 개개인마다 동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금연의 방법이라는 게 사실 그냥 끊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서 의지로 그냥 끊는 거는 성공률이 정말 얼마 안 돼요. 뭐 맞아요.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담배
담배 끊는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다는 네.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보조제의 도움을 받았을 때 뭐 한 30%까지 나온다고 하고 네. 보조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사용했을 때 거의 3배가량의 성공률이 나오고 요새 단일 제제로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건 아무래도 챔픽스라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그 니코틴을 그냥 단순히 보조해 주는 것과 금연 치료 목적으로 나온 약이랑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 보건소에서 등록하면은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거 그냥 공짜로 주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계속 전화하고 계속 전화해. 해가지고 폈냐 안 폈냐 지금 필라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어노잉 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술 얘기하면서 AA 얘기했잖아요. 네. 알코올 뭐 클럽 같은 거 네. 이게 이게 거의 그 짝이죠. 근데 이게 진짜 금연이 전화만으로도 효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다가 최근에 담배값 올랐잖아요. 4,500원으로. 담배값이 오르면서 걷어들인 추가 세금으로 담배를 끊는 데에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생협에서 금연과 관련된 프로그램 홍보할 때 네가 지금 사 먹는 담배값으로 누군가는 담배를 끊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하거든요. 남 좋은 일 그만 시키고 이제 네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금연 보조제 중에 가장 값비싼 챔픽스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치 약값이 거의 10만 원인데 오, 비싼데? 지금 3달치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3달 동안 6번의 진료와 3달치 약값의 대부분을 네. 지금 대주고 있기 때문에 오세요. 그럼 네. 지금 금연하기 좋은 환경이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예, 금연하기 딱 좋은 거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제 자기 건강을 챙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핫한 게 챔픽스인데 이게 챔픽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걸 먹고 나서 담배를 왜 아침에 첫 담배 딱 필 때 모닝 담배. 모닝 담배 네. 군대 있을 때 많이 하고 그럴 때 이 맛이 되게 더럽게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혐오요법인 건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예. 거기 정신신경계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니코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원래는 니코틴이 그러니까 흡수가 돼서 네. 머리에 있는 니코틴 설명하기 좋게 저는 그냥 네. 니코틴 스위치라고 하는데 네. 스위치를 탁탁탁탁 올리면 그게 효과가 쫙 있다가 한두 시간 있으면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다시 담배를 피면 스위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효과인데 챔픽스를 먹어버리면 그 챔픽스가 니코틴 스위치를 점거해 버립니다. 그냥 점거요? 점거해 버려서 니코틴이 들어와도 스위치를 못 올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그러면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약을 먹고 담배를 피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니코틴의 역겨움만 남게 되는 그래서 거죠. 그 담배의 역겨움은 남고 니코틴의 효과는 없는 상태가 담배가 되는 좀 맛이 거죠. 없다고 해야 된다. 담배 맛이 이상하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타르 맛이나 일산화탄소만 그렇지, 느끼는 그렇지. 거겠죠. 기분은 전혀 네. 더럽고.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흙 냄새가 납니다. 좀. 네. 근데 실제로 담배를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불 안 붙이고 맡으면 흙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는 분들에게 챔픽스 용량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한 갑 반에서 2갑 이상 피우는 분들은 챔픽스 용량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챔픽스를 먹고 담배를 펴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하루 한 갑까지 피우는 분들은 효과 좋아요, 이거. 네. 그 챔픽스가 점거한 스위치 옆에 다른 스위치가 더 있는데 점거를 다 못하는 거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담배를 많이 필수록 스위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한동안 부작용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아, 챔픽스 그러면 다들 인터넷 쳐보잖아요. 네. 전 검색 쫙 해보고 챔픽스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이렇게. 아니 근데 자살하면 금연에 성공한 거잖아. 야, 그럼 모든 질환은 다 낫는 거지. 언젠가 죽는데. 제가 예전에 아스피린 합성한 얘기 안 했나요? 어? 제가 이제 제약 실험할 때 아스피린 합성했는데 그 수득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득률. 순율이 70% 정도였어. 이걸 먹으면 계속. 열이 확 내려가죠. 영원히 싸늘하게. 그럼 해열에 성공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그래갖고 농담입니다. 이게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있다더라라는 보고가 챔픽스가 나오고 1, 2년 새로 여기저기서 나와갖고 이것 때문에 파이자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막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챔픽스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서 약간 면죄부를 받은 상태이기는 한데 사실은
사실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담배를 끊다 보니까 담배를 끊는 금연의 금단 증상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챔픽스의 부작용은 챔픽스 때문인지 금단 때문인지 알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예. 게다가 담배가 아까 전에 그 니코틴의 작용 중에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항우울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담배를 딱 끊어버리니까 저는 금연 이후에 우울증 되게 심하게 오는 경우들을 금단 증상이잖아. 꽤 봤어요. 예.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정도니까 네.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요 챔픽스 전에 웰부트린이라는 이제 부프로파이언 항우울제를 금연 용도로 많이 썼죠. 사실은. 예전에는. 네네네. 옛날에 담배값이 올라가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 그러니까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요새는 웰부트린은 잘 안 쓰기는 해요. 챔픽스가 워낙 단일 제제로 성공률이 이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웰부트린이 오래 써본 결과 네. 딱히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효과가 미미하다. 챔픽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웰부트린은 게다가 챔픽스랑 기전이 달라서 챔픽스는 니코틴이 들어와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단일 제제로만 쓰는데 웰부트린은 기전이 달라서 니코틴 패치랑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니코틴 패치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조금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챔픽스 단일 제제가 편하고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밀려났다고 보시면 되고 가끔 챔픽스 안 맞는 분들 처방을 내긴 하는데 약국에 안 갖다 놔요. 거의 안 팔리니까. 그렇죠. 금연 이외에는 부프로핀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것도 돈하고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챔픽스가 엄청나게 잘 팔린 약이거든요. 네. 이 잘 팔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 생산회사인 파이자가 그 실험했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의 연구 중에 하나가 웰부트린 먹은 사람하고 챔픽스 먹은 사람 비교 연구를 한 3년치를 해버렸어요. 여기 저격한 거예요. 예, 노리고 간 당연하지. 거예요. 파이자는 20세기 내내 또 올해 작년엔가 노바티스한테 역전당하기 전까지 네. 계속 세계랭킹 1위인 회사였고 6위 회사랑 10위 회사를 합병하면서 완전 독보적인 1위가 된 회사였거든요. 돈이 많아요. 회사 자체도 돈이 많고 이 시장도 클 거라는 걸 아니까 작정하고 딱 했는데 화이자 기대 이상의 대박이 딱 터진 거죠. 사실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완전 모든 시장과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라고 하더래요. 보통은 이런 거 연구하면 저격을 하는 상대 약이랑 예. 차이 나봐야 한 2, 3% 차이 나고 5% 나면 정말 많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한 20% 이상 차이 났었나? 국내 그래서, 거가 웰부트린만 먹으면 15%인데 챔픽스랑 먹으면 35%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상대 위험도를 보통은 나누기를 하는데 숫자를 속이려고 네. 빼기를 해도 확실히 차이가 났다. 그렇지. 압승이라 이거는 뭐 완전히 아. 압승이라 시장에서는 거의 챔픽스만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챔픽스가 이 자살 이슈만 아니면 딱히 문제되는 게 없었는데 이것마저도 면죄부를 받은 상황이라서 거의 뭐 독점이죠, 독점. 네, 당분간은 뭐 챔픽스의 시내라고 봐도 그렇죠. 그 담배를 끊는 과정에 이 행위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자담배 갈아탔다가 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야, 저희는 이건 전자담배는 금연이 아니라 흡연으로 보거든요. 노답이에요. 그래요? 전자담배는 금연용이 아니라 네. 흡연 대체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니코틴 패치 쓰는 건 니코틴 껌 먹는 것처럼 네. 그냥 그거는- 니코틴 대체요법의 일종인데 담배를 끊기 위한 게 아니라 담배 대신 피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라면 타르나 일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역겨운 담배 냄새는 네.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암에는 안 걸릴 거라고 안 걸릴 생각을 거라고 해요. 지금은 생각을 아. 하는데 나중엔 전자담배의 몰라요. 성분을 아직 완벽하게 아니, 몰라서 성분은 아는데 문제는 향, 정향이나 에센셜 오일, 향 같은 걸 넣어놨는데 네. 태우잖아요. 이걸 태우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전자담배가 장기적인 부작용을 저희가 확인할 만큼 아직 시중에서 오랫동안 팔리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전자담배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아. 폭발이요? 아니 중국에서 개발한 아. 물건이에요. 애초에 네, 처음 나온 게 중국 회사. 그러니까
대륙이 예전 세기에 과학 발명을 뭐 3대 발명 이런 거 하다가 화약이니 뭐 이런 거 하다가 21세기 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게 이거인 거라고 말을 하고는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륙 물건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요새는 실수 많이 하시잖아. 대륙에 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싼 거지 물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 아니지. 요새는 요새 샤오미. 실수로 돈도 샤오미가 싼데. 전형적인 싸구려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 기대 배터리는 이상의 그래도. 기대 이상의 나도 쓰긴 물건들을 하는데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찾아본 것도 좀 있고 그쪽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보는데요. 그 사실 기전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거를 기화시켜서 이제 흡수하는 방식이나 이것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 크게 암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소위 무화기라고 하는 이제 연기를 만들어주는 개가 코일에서 이제 금속이 좀 섞여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설사 그걸 감안해도 실담배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양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실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금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이 전자담배의 어떤 유리한 정보, 특히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서로 확대 재생산해서 돌려가면서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흡연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지난 강해요. 방송에서 송백수가 하던 거 보셨죠? 술에 대해서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인드만 버리면은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 저는 전자담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연 치료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피시라고. 담배다. 흡연이에요, 흡연. 담배 대신 피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금연하기 위한 뭐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아니. 옛날에 왜 그 신현준 씨가 니코틴 껌으로 담배 끊으려고 갈아탔다가 니코틴 껌에 중독돼서. 계속 그 껌을 씹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껌도 또 씹는 행위니까 구강구적 행위니까 얘 딱 그런 물건이에요. 금연 용도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비타 스틱. 비타 스틱은 전자담배인데 니코틴이 없고 비타민제를 넣어가지고 뭐 흡입을 한다는데 솔직히 비타민을 흡입이 가능해요? 흡입을 해서 뭐가 되는지 나도 아니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보면 이제 액상이 있고 이 액상을 연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뭐라고 해도 수증기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제 무화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액상을 니코틴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 들어있는 물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성분이 더 있는데 밝혀지진 않았고 그 특정 회사에서 비타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이제 옥시 사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뭐 피부에 바르거나 먹었을 때 안전했던 것이지 흡입을 예.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를 수 얘기거든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담배보다 비타스틱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연성이 비타스틱이 있습니다. 그 가습기 세정제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절대 그건 아닌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전자담배 말을 같은 하는 건 경우에는 아닙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비타스틱은 아직 거의 그걸 하고 있진 않아요. 비타스틱도 되게 싼 거 같더라고요. 네, 가격 싼 거죠. 근데 적어도 니코틴은 피워서 흡입하는 게 데이터가 많죠. 밝혀진 물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엔 없지만 니코틴 이네일러를 금연 치료용으로 내놓는 나라도 있거든요. 물론 태우는 건 아니라 네, 이제 뭐 무화를 시키는 건 흡입기로 아니지만. 아 하는 타르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레타이드 같은 거에 니코틴을 넣어놓은 건데 그렇게 흡입을 해도 괜찮은 물질이란 걸 니코틴은 그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다른 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비타민을 먹는 거랑 흡입하는 네. 건 또 다른 얘기니까. 그 예전에 어떤 돌팔이 접골사가 염증 줄인다고 아스피린을 무릎에다가 붙여놓대. 그거랑 같은 짓거리거든요. 이게. 고약으로. 예. 그 뭐가 될지 몰라요. 에비던스가 없어. 여튼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의약품 오남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뭔가 담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전자담배, 비타스틱 그 외에 여러 가지 니코틴 대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약국에서 팔면 다 검증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거는 믿고 왠지 뭔가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야, 우리나라 약국에서 담배도 팔았어. 아 옛날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오남용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후에 할 오남용은 뭐 경계가 명확한 애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뭐라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들
지금 현재 뭐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시고 담배를 피고 계시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어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네. 왜 저희 보시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건 괜찮을 거야라는 식의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조금씩 돌다리도 두드렸던 아니 이렇게 술이나 감안하고. 담배를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주식이나 뭐 펀드나 후순위 채권 이런 거를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송백수. 네, 그건 저 안 하는데요. 네, 돈이 없구나. 아, 그 유명한 주식으로 1억 부자 되는 방법. 아. 그렇지. 주식으로 1억을 하려면 2억으로 2억을 시작하면 된다. 자, 그럼 연결해서 저희가 오남용 얘기를 원래는 한 회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담배 얘기가 밀리는 바람에 요거를 좀 짧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오남용. 오남용 오용이랑 남용이잖아요. 다른 말이죠. 오용남용. 일단 오용은 미스유즈 잘못 쓴 거죠. 쓰라고 했는데 쓰라는 대로 안 쓴 게 오용이고 남용이 좀 문제인데 그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용은 막 쓰고 함부로 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쓰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남용은 의학적이지 않게 사용한 거거든요. 사실 때로는 의학적일 수도 있는. 아 물론 때로는 그렇죠. 때로는 그런데 오프라벨? 오프라벨에 가까운. 근데 이거랑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해로운 사용이란 개념이 또 있어요. 해로운 사용. harmful use라고 그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인데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남용은 아마 이걸 거예요. 해로운 사용이라고 지금 말한 거. 저희가 말하는 오남용 할 때 남용은 일단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막 함부로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이지 않게 뭔가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오남용 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제일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처방약, 특히 이제 허가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제일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게 옛날에 오남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마약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역시 정신과야.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거를 남용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 진통제고 제일 많이 남용되는 약도 진통제입니다. 근데 그건 다 의료인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통제 약국 가면 다 팔잖아요. 편의점에서도 팔잖아. 타이레놀. 아, 그 진통제구나. 그리고 처방을 예를 들어서 한 감기약 아니에요? 처방을 뭐 한 3개월치를 해주고 네. 안 아프면은 그만 드셔도 된다고 했는데 네. 계속 먹는다거나 나중에 먹는다거나 남의 이름으로 받아서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경통 무슨 각종 통증으로 그 진통제를 한 가지 이상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말한 비의학적 사용에 남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용 의학적. 문제랑 해로운 사용 문제가 있는데 오용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만성적인 통증인 사람한테는 시간 맞춰 꼬박꼬박 하루 3번 뭐 이런 진통제를 몇 달 꾸준히 드셔서 미리 통증을 선제적으로 죽인다 이렇게 처방을 개념을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아플 때만 먹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하루에 6번씩 먹는 거야. 6번 아프니까. 그니까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난다 나중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을 이제 장기 작용형으로 바꾸고 센 걸로 바꾸고 뭐 울트라 뭐 이런 거나 마약성을 그렇지. 바꾸고 계속 이렇게 쓸데없이 약을 더 쓰게 돼 버리거든요. 처방 받아서 쓰니까는 그런 거는 의사분들이 알아서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겠냐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무슨 알람이 부분이죠. 뜬다면서요? 그 이제 뭐 네. DUR이라 그래갖고 네. 조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처방과 관련돼서 같은 성분의 약이 겹쳐서 처방이 되는 경우 알람이 뜨기는 네. 하는데 그것은 그거대로이고 같은 성분이 겹친다고 해서 저희가 알람이 뜨면 그거를 처방을 무시하고 하진 않아요. 아니 지금 성분이 네. 겹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 저 하우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우스 드라마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모든 환자는 거짓말을 한다거든요. Everybody lies.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졸업한 갓 훈련이 끝난 의사일수록 내가 처방을 하면은 내가 처방한 대로 환자가 약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짬이 좀 쌓인 의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대번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처방을 하고 다음번에 팔로업에서 환자가 오실 때 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요? 보통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라고 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이 몇 봉지 남았냐고 물어봐요. 그거 의사들 이제 의약 분업돼서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에서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약이 뭐는 남고 뭐는 모자란다 이거가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안 챙겨 먹은 건데 기본적으로 환자는 내가 안 챙겨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잘못 쓴 거예요. 오용한 거죠. 지시대로 사용을 안 하는데 일단 지시를 제대로 안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헬조선 특화 문제가 있고 너 어차피 지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어서 저 비의학적 사용에 가깝게 쓰거나 해로운 사용에 가깝게 자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가투약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말하는 자가투약 말고 지 맘대로 먹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남용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약 수능도까지 팩터를 고려해서 지금 이거를 연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로 가면 더 개차반이다.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의외로 그 허가된 의약품의 오남용에 뭔가 이렇게 정신과 약물이 좀 뭔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일상적인 진통제, 감기약,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대중적인 훨씬 문제가 많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약이 훨씬 문제가 많거든요. 판피린 중독 이것만 봐도 뭐 진통제와 뭐 예전 방송에서 조각조각 나눠서 많이 다뤘지만 뭐 개보린처럼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진통제 얘기도 했었고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일단 손에 닿기 쉽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빈도로 따지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정신과 약에 비해서는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워낙 많이 쓰고 워낙 쉽게 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총 숫자는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중에 변비약. TV에서 흔히 광고하는 돌코, 뭐 메이퀸, 뭐 어쩌고 하는 것들 이거 예전에 뭐 제가 그런 교육 같은 거 학생들 할 때도 여자애들 그 고등학교 정도 되는 여자애들도 이 문제를 많이 겪어서 그치. 이걸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자극성 하제라고 해서 그 변을 보게 하는 거를 생크림을 이제 지어 짜는 걸 하는 건데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생크림 짜는 능력이 없어져서 생크림을 짜기 위한 관을 내 몸에 달아야 된다고 해서 그 시술해놓은 사진을 일부러 찍어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당장 본인들은 지금 이거를 모르거든요. 그죠. 나중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도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남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도핑 있죠. 살 빠지는 약, 예뻐지는 약. 예뻐지는 약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이 요새 오남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 처방이라고 해서 식욕 억제제 처방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 중에 실제로 비만인 경우보다는 네. 날씬한데 더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방을 많아요? 해달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살 해주세요. 빼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식욕 억제제는 저는 웬만하면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은 처방하지 처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이 처방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나요? 나름 그들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뭐 대여섯 가지를 뭐 에페드린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랑 대사를 항진시킨다는 갑상선과 관련된 약이랑 그러니까 식욕을 줄이려면 좀 기분이 좋아야 식욕이 없어지니까 뭐 항우울제라던가 지방흡수 억제제 제니칼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거기다 이제 한약재로 뭐 이뇨제. 뱃속에 좀 더부룩한 느낌을 만드는 방풍통성산까지 그건 효과 입증됐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대여섯 가지 약재를 한꺼번에 주는데 이렇게 먹으면 경험자들에 의하면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말
정말 콩알만큼만 먹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살은 쭉쭉 빠지거든요. 무기력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무기력해질 것 같지만 살은 빠지니 기분이 좀 좋고 해서 뭐 일주일에 몇 킬로씩 한 달에 뭐 한 5, 6킬로씩 이렇게 쑥쑥 빠지니까 효과를 일단 보는 거. 효과를 일단은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뺀 쥐어짜낸 정말 빨래 짜듯이 짜낸 수분과 단백질은 결국에는 100% 이상의 요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던 게 소변이 잘 나오는 약, 이뇨제 아니면은 아까 나왔던 변비약,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 이런 것도 옛날에는 살 빼는 약이라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살이 빠지는 약은 이거 지금 빠지죠, 얘기한 거 물이. 전부 다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살이 빠지는 기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제가 지난번에 뭐 우스개처럼 얘기했던 해열제, 뭐 싸늘하게 식는 해열제 같은 건데 살이 빠진다의 기준을 체중계 숫자로 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체지방을 빼려면 7,500칼로리의 소비가 필요한데 7,500칼로리면 하루에 1시간씩 30일 이상 걸어야 빠지는 거라 매일 1시간씩 걸으면 체지방 1kg 빠지는 거거든요. 와우. 근데 그런 것을 식이 조절만으로 빼면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입장에서는 대사가 가장 활발한 근육을 먼저 구조 조정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가 왔을 때는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만 늘어나는 아주 나쁜 현상이 반복되게 돼서 결국에 나중에는 나는 이제는 굶어도 살이 안 빠져. 더 이상 뺄 근육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욕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절대 저희가 이렇게 좀 지양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계에 기록된 숫자를 보고 나는 살이 빠졌어라고 자기 만족을 그쵸. 하고 있죠.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몸무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똥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르지.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다가도 하루 막 이렇게 폭식하면 체중계 올라가면 막 1, 2kg씩 늘어있으니까 망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러면은 그거 다 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먹은 게 살로 되는데 최소 3일 이상 걸린다 막 이런 말 하면서. 이건 다음번에 우리 김재식 K 약사님을 모셔놓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협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운영하는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그 기조가 한 달에 2kg 이상 안 빼기 그리고 절대 근육이 빠지는 건 무효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으로 예뻐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뻐지는 거에 이런 거 말고 이제 저 에스트로겐 먹는 사람 있죠.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여자가 여성 호르몬을 먹어서 예뻐지는 경우도 있어요. 먹어서 여성스럽게 해가지고 아니 왜 하얀 같은 거 여드름 치료했으니까. 아유 뭐 그렇긴 하지만 남자분이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서 에스트로겐을 먹어서 예뻐지는 성전환 거는 많이 봤어도 아니면 도핑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자가 에스트로겐으로 도핑을 한다. 이게 한때 그 소위 결혼식 준비용이라고 유행했던 약인데요. 살 빠지는 약,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일정 기간 복용하면은 턱선이 좀 잘 보이고 눈이 크게 보이잖아요. 맙소사. 이게 갑상선 기능 항이즈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에스트로겐을 섞어서 먹으면 피부 잡티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도 좀 커지고. 도핑의 세계는 이렇게 심오합니다. 야 이것도 코디네이션이네. 코디네이션이죠.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딱 느꼈던 게 이건 분명히 의사 혹은 약사 중에 하나가 개발해서 장난친 거다 이거. 당연한 거지. 네. 다행증이 뭔지 아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일 수도 있지. 유포리아. 다행증. 번역이 좀 재밌어서 다행증인데 유포리아라고 해서 기분이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이 많다 해서 다행이에요. 해피바이러스 같은 거죠. 네, 해피드럭. 소위 뿅 가는 약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약물 중에 이제 먹으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가진 약이 있고 이때 느껴지는 고취감은 이제 의학용어로 다행증이라고 하는데요. 담배. 담배도 니코틴. 대표적인 유명한 거죠. 술. 대마도 술은 아니지. 술을 억제하는 약이라 했잖아. 나는 기분 좋은데. 참. 제일 전형적인 약은 역시 암페타민 계열 약들.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거 검색을 해보시면 유발한다는 약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위키피디아로도 아예 정리가 돼 있고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 보고가 좀 덜 된 약들이 많고 계속 추가가 됩니다.
보면은 이런 약들의 부작용은 이제 아까 그 갑상선 호르몬인계랑 이제 에스트로겐 섞은 거는 의사나 약사가 만들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약들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창의성이 기반한 약쟁이들이 파티드럭이나 뭐 이런 데서 찾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새로 만들어져요. 엑스터시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네. 이 중에서 좀 이제 건전하고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산화질소, 그러니까 질산가스라고 하는 이제 마취제용으로 쓰는 건데 원래 이게 파티드럭이었는데 치과 의사가 파티 가서 해보니까 이거를 맞은 채로 이빨을 빼면 안 아프겠네? 그래가지고 써본 게 이제 최초의 마취의 역사라고 이제 하죠.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 이거 좀 괜찮네. 이 방송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사례를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창조 경제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이거 외에도 이제 사실 몇몇 사람들끼리만 이제 전해지는 그런 전설 같은 약들이 몇 개 있어요. 레전드. 항생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 이거 특정한 몰랐어. 스테로이드라든가 항생제. 항생제가 항생제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네. 기분이 좋아지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레전드고 정말 뭔가 근거도 확실하진 않은데 몇몇 병원의 이제 전문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돌려쓰고 있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죠.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도 워낙 성분이 많은데요. 이제 워낙 구하기 쉬워서 직접 성분을 얘기하진 않겠는데 특정 성분은 정말로 이 이거 다행증은 진짜 너무 많이 쓰는 약이잖아, 네. 심지어. 다행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가지고 그 제형을 바꾸게 만든 약도 실제로 있고요. 널려 있는 얘기인데. 네. 이거 근데 진짜 정말 시도해보고 싶다. 갖다 줘? 그래요? 직접 처방 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너무 흔한 네, 이야기라서. 너무 흔한 약인데 이게 그 쓰던 용량보다 한참 높게 써보니까 나오더라라는 그런 그럼 말도 안 행복해지면 되는. 좋은 건데 왜 문제가 한참 있어요? 높은 용량을 쓰면은 이거 몸에 정상세균총 죽어갖고 각종 염증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마음으로 설사를 계속하겠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간부전, 신부전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그렇지. 있죠. 항생제 고용량은 항상 부작용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다행증을 유발하는 약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항우울제들. 항우울제는 다행증 유발하라고 먹는 네. 건데 뭐. 근데 아예 이- 대놓고 그런 얘기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걸 먹으면은 어. 오남용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 그래요?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 이거를 해주세요. 술에 타서 먹어가지고 그 좀 더 기분이 좋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이러면서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아하. 심하면 행복해서 그러는 거였구나. 그렇죠. 고취감, 내가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좆되는 거죠. 유서 없는 자살이 되는군요. 조심해야겠군요. 사실은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고 방금 같은 경우 항생제 고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접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인들의 약물 오남용이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희가 왜 지난번에 마약류 방송할 때 프로폴. 프로포폴 얘기도 했었고 그 마약 잔량 알뜰하게 모아서 뭐 만든다는 맞아. 얘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약을 접하기 쉽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 코디네이션도 할 줄 알고. 그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잘 아니까 또. 그 요직종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럼 레제님은 뭐 주조사 해보셨어요? 자격도 있고 약물에 대해서 의사 면허도 있으니까 이거 뭐 위험군이죠. 고위험군. 코디네이션 고위험군. 근데 이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사범이나 아니면 기타 오남용 적발이 좀 많지 않아요.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발 비율도 높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은폐가 돼서 이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니까 마약류 사범 중에 의료인이 네. 우리나라는 줄고 있다. 우리나라 줄고 있어요. 드라마에도 이상하다. 나오잖아. 바이코딘 먹는 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하게 은폐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안 모여 있거든요. 이게 까발려지면 한 10년만 지나도 이런 말 못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사실 몇 명이서 돌려서 처방해주면은 걸릴 방법이 없잖아요. 게다가 분업 전에는 약 구하기가 엄청 이거보다 쉬웠는데 그때 통계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약물 오남용 실태의 좀 그레이존이라고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거나 나와 있는 연구들만 보면은 의사도 사실 술이 제일 많아요. 의약품 오남용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술이 의약품입니까? 알코올이 약물이 그러니까 물질. 우리 오남용 지금 술 담배 얘기 계속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해? 아니라 지가 처먹는 거라 이건 아니라야 된다는 거지. 식품이야 식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술이나 담배가 제일 많은데 얘네를 빼고 보면은 네. 전공별로 사실 좀 좋아하는 약들이 좀 달라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맛집과나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강한 아편계 약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가는 많이 걸렸고 정신과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많이 걸리고 항불안제제 계열인 거죠. 그런 건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약쟁이의 소양을 가진 사람은 손에 닿는 약을 하게 된다. 그러네. 극과에서 그 약물들을 많이 쓰니까. 익숙한 걸 쓰는 거죠. 사실 아까 프로포폴 얘기도 나왔는데 한국에서 프로포폴이 금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의사들 몇 명이 연쇄로 죽어서 생긴 일인데요. 그 중에 절반이 마취통증의학과였거든요. 프로포폴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구한 거죠. 그래서 좀 한국도 사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국도 의사 약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맘먹고 정말 약을 빼돌리려고 하면은 아직 할 수는 있어요. 정말요? 예. 몇 명이서 줬자면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맞으려고 빼돌리는 게 아니라 분실됐을 때 메꾸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군대에서 탐피 메꾸는 왜냐면 이쪽은 그렇게 해버리고 모른 체 하면 그만인데 이쪽은 숫자가 안 맞으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한명은 잘 없더라고요. 지금 이걸 내가 먹을 일이 아니라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먹긴 뭘 먹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이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그건 좀 덜한 것 같다. 쭉 들어보니까 오남용은 의료인들이 많이 조심하면 되겠네요. 처방도 좀 잘 내려주고 관리 잘 내려주고 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게 이제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란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고 마약 때문에 뭐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약사회 밑에 있는 무슨 재단 같은 거고 거기서 이제 뭐 그 약사들이나 뭐 해가지고 학교에 보건교사님들 쪽에 얘기를 해서 초중고로 교육을 가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3년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술이나 담배 얘기를 많이 해달라는 거야.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가면은. 근데 걔들은 얘기해봐야 송백수, 송알바처럼 저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나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보건교사들이 일반 의약품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자가 진단 투약 비슷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의사회 쪽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두통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변비약 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지금 방송했던 그 기조죠. 그거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즘 포커스가 이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이쪽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한 거구나. 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찌됐든 지금 오남용 물질 관련 장애, 술, 담배 이런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